자, 국민의당이라고 하면은 이낙연 총리의 이 임명 동의안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민주당 측에 찬성 입장을 밝힌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는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국민의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사에 앞으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이쪽에 붙어주면 과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호남 국회의원이고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원내 전략을 총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경기도 수원이기 때문에 또 수도권이어서 약간씩의 그 지역 기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라는 게 사실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의원들이 많이 지금 그 분당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 이중대라는 그런 비판을 다른 야당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그의 반면에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쪽과 괴를 같이 하면 이제 또 호남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이 임명 동의안을 필요로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청와대에서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 절차, 이 표결을 통해서 과반을 넘어야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지만, 네. 장관,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을 때 오는 이게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모두 져야 된다는 것이 좀 문제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장관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17부 아닙니까? 17명의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만약에 야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야당의 어떤 이제 반발을 좀 초래하는 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야당들과 어떤 이제 모양새 좋게 합의를 통해서 임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국민의당만 진퇴양난인 게 아니고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도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이 사안 지금 현재 국무위원 즉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검증, 이거는 보면은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실제로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결격 사유에 그것도 뭐 3개, 4개, 심지어 5개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제는 좀 깨끗한 사람이, 적어도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 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자리잖아요. 특히 도덕성이 더 중요시 여기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당도 그리고 야당도 모두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안보 2차장을 사실상 경질이죠. 사실상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던 일자리위원회의 이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일자리 수석도 사실상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는 이렇게 내정을 철회하기도 하고 이 사의 표명이나 형식을 빌어서 용퇴를 시켰는데, 왜 이 장관의 경우에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느냐. 네. 이런 야당의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과연 청와대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있을 이 후속 장관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이 7일 인사청문 채택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임명을 할지 여부, 강행을 할지 여부, 이번 주가 아주 분수령이죠.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의 이 첫 발걸음이 잘 떼지냐 안 떼지냐가 이번 주에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관문이 이낙연 총리의 인준이었다면 네. 이제 두 번째 관문이 지금 그 그렇죠. 7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일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7일에 결정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3명이나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꺼내든 인사 카드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적 시험과 이 심판을 받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7일날 예정된 이 인사청문회 가운데서도 김일수 헌재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5.18 당시에 군 재판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청문회에서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그때 이미 군 재판관으로 무려 20여 건의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5.18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에 무려 7건이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 운전사, 그러니까 시민군을 태우고 가던 운전사가 거기 있는 경찰의 저지선을 가서 부닥치게 됩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건 고의살인이다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나중에 2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분 얘기로는 자기는 그때 최루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앞이 완전히 연기로 안 보였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뭔가 꽝 부닥쳐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경찰관 4명이 숨졌더라. 네. 그래서 난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을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그냥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5.18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의 표창장을 받게 된 사실 이런 것들이 앞서서 5.18 부역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다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청문회에서 아마 그 얘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김일수 후보자에게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운전사, 그러니까 트럭을 몰았던 그 배모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롯데사에 너무 충실했다고 시연자에 가라 해서 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옮겨주고 그런 걸 알고 갔지. 그 상황을 보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렇게 계산적으로 했어요. 아이고. 그게 나는 자의적이 절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터널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막 들어가자마자 차 돌려가지고 이 사람을 태우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자 안에 타기도 오고 사람이 많아서 못 씹으니까 그 반바에 올라타기도 오고 어쩌고 그랬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이제 차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나는 또 차가 어떻게 망가지지 않으냐고. 아니 그러면 이분님은 그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가지고 사고 나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죠.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꿈이라도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운전대에서 그렇죠. 운전하고 그 이제 경찰들이 맡고 있었는가 봐. 근데 체력카스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보이도 않고 나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걸 이제 기어 나오려고 그 뒤로 경찰에 연예인이 해버렸지. 그런데 나는 빼도밖에 못해. 내가 운전은 좀 운전수고 친족한다는 게 얘는 무릎 꿇고 앉으라 해가지고 여기는 구두발로 지금 밟아갖고 그냥 또 이렇게 허리 같은 거 수술을 했었다. 송찬호 기자. 네. 이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 버스 기사 배모 씨와 배 씨의 아내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예, 예.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호남이라는 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5.18이라는 게 호남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좀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당시에 5.18 때 군 판사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 그리고 한 번도 배모 씨 등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이 김희수 후보자를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사법 시스템에 비춰봤었을 때는 네. 김희수 지금 후보자가 저게 과연 법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게요. 26살에 군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네. 저게 일반 법정이 아니라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군법무관은 군판사라고 이름만 있지만 본인에게 결정권이 아예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저게 대법원까지 가서 일반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문제였지만 저때 당시 군사법원을 했을 때 군법무관은 저걸 항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타당한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이 저 버스기사 배 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판사라고 하면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만큼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와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 얘기처럼 법적으로 뭐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뭐 책임을 추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판사로 했건 검사로 했건 했던 사람들도 신군부의 그런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이거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들을 많이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극적인 저항을 한 모습이 어떤 판결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네.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서는 좀 아쉬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당시에 군 판사로서의 그 판결을 내린 거를 비난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네. 근데 2012년도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과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판결이 결국 재심에서 번복이 됐는데도 그 이후에 뭐 유감평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네.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18 당시에 이 버스를 몰았던 이 배모 씨, 정작 이 배 씨가 바라보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어떤 느낌일지 또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이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재심 판결문을 자기가 다시 보고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뜻을 구하게,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뭐 어떤 사과라든지 그런 거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재심을 진행이 안 거. 네네. 앉아서 누구라 해서 누구가 거기서 서류로 재심 신청을 해야지 재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군에 있을 때 군 법무관 의회라 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했지만은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간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권력 앞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2012년도 청문회 때는 이제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 버스 기사였던 배모 씨한테는 사과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배 씨는 전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장에 지금 이제 그 내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네. 지금 같은 문제가 좀 불거졌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배모 씨의 얘기에 사실은 상식과 일반인의 그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가 좀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본인도 억울하게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복역을 했지만,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당시에 김희수 재판관도 군인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했겠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인지상정으로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정색을 하고 놓고 보니까 당시 군부에 동의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 따지고 들면 김희수 재판관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만, 당시 김희수 재판관이 그 처해했던 어떤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형을 선고를 했을 텐데, 글쎄요, 7일날 그리고 8일날 헌재소장 이틀간 이제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이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과연 김희수 재판관이 이 당시 이 배 씨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 유감을 표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러니까 그 5년 전에 한다고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부역자로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5.18 관련 단체거든요. 네. 근데 5.18 관련 단체에서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청문회 때 제가 보기에는 재판관께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그러면 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은 좀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자,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상황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택 원내대표의 참석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곧 그 참석을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저도 장우택 대표를 한번 찾아뵙고 또 함께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얼른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에 청와대나 정부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 제안은 아마 대기업의 정우택 대표가 제안 이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야당 대표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이 내각 구성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한 음식은 버리는 게 맞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 봐서도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먹어보고 버리겠습니까?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국회에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글쎄요, 상한 음식에 비유할 정도로 지금 내각 구성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인물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일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거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도대체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한 10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적힌 사람들을 썼다라면,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도 했었고 그 이후에 이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여러 사람 또 각 부처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나중에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좀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을 좀 모아놨는데 그게 이제 한 인사 파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게 약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과연 그 1000여 명의 인물들 가운데 내각에 어떤 인물들까지 나타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 대통령 후보였죠.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미국에서 어제 귀국했습니다. 귀국 당시의 영상 함께 보시죠. 오래 있지는 않을 거고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보수 거세력을 재결집해서 이 나라가 친북 좌파의 나라가 되도록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선 후보 SNS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분명히 당권에 도전을 하겠다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한 500여 명 지지자가 왔었는데 그 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마음둘 데 없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방금 귀국하면서도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하겠다 얘기한 걸로는 그 7.3 전당대회에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고 봐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행보를 제가 이제 좀 측근들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전국을 좀 돌면서 대선 때 도와줬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 네. 이게 남은 한 달 동안 그 전당대회를 앞둔 선거운동이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민주당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선 당시에요,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박영선 의원,
최근에요, 다양한 장소에서 아주 다양한 옷차림, 패션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선동여왕의 박영선 의원님, 혹시 이렇게 무대를 서보신 적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역사가 한복을 말하는 이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가 고른 6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국민의당이라고 하면은 이낙연 총리의 이 임명 동의안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민주당 측의 찬성 입장을 밝힌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는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국민의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사에 앞으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이쪽에 붙어주면 과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호남 국회의원이고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원내 전략을 총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경기도 수원이기 때문에 또 수도권이어서 약간씩의 그 지역 기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라는 게 사실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의원들이 많이 지금 그 분당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 이중대라는 그런 비판을 다른 야당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그의 반면에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쪽과 같이 궤를 같이 하면 이제 또 호남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이 임명 동의안을 필요로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청와대에서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 절차, 이 표결을 통해서 과반을 넘어야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지만, 네. 장관, 이 안보 2차장을 사실상 경질이죠. 네, 사실상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던 일자리 위원회에 이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일자리 수석도 사실상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는 이렇게 내정을 철회하기도 하고 이 사의 표명이나 형식을 빌어서 용퇴를 시켰는데 왜 이 장관의 경우에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느냐. 네. 이런 야당의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과연 청와대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있을 이 후속 장관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이 7일 인사청문 채택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임명을 할지 여부, 강행을 할지 여부, 이번 주가 아주 분수령이죠.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의 이 첫 발걸음이 잘 떼지냐 안 떼지냐가 이번 주에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관문이 이낙연 총리의 인준이었다면 네. 이제 두 번째 관문이 지금 그렇죠.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7일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3명이나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꺼내든 인사 카드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적 시험과 이 심판을 받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7일날 예정된 이 인사청문회 가운데서도 김일수 헌재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5.18 당시에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을 때 오는 이게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모두 져야 된다는 것이 좀 문제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장관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17부 아닙니까? 17명의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만약에 야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야당의 어떤 이제 반발을 좀 초래하는 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야당들과 어떤 이제 모양새 좋게 합의를 통해서 임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국민의당만 진퇴양난인 게 아니고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도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이 사안 지금 현재 국무위원 즉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검증 이거는 보면은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실제로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결격 사유에 그것도 뭐 3개, 4개, 심지어 5개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제는 좀 깨끗한 사람이 적어도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 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자리잖아요. 특히 도덕성이 더 중요시 여기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당도 그리고 야당도 모두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군 재판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청문회에서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그때 이미 군 재판관으로 무려 20여 건의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5.18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에 무려 7건이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 운전사, 그러니까 시민군을 태우고 가던 운전사가 거기 있는 경찰의 저지선을 가서 부닥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건 고의살인이다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나중에 2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분 얘기로는 자기는 그때 추루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앞이 완전히 연기로 안 보였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뭔가 꽝 부닥쳐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경찰관 4명이 숨졌더라. 네. 그래서 난 고의적인 사실은 살인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을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그냥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5.18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3개의 표창장을 받게 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앞서서 5.18 부역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다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청문회에서 아마 그 얘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김일수 후보자에게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운전사, 그러니까 트럭을 몰았던 그 배모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롯데사에 너무 충실했다고 시연자에 가라 해서 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옮겨주고 그런 쪽을 알고 갔지. 그 상황을 보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렇게 이상적 문제를 해서 아이고 그게 나는 자의적이 절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갔어. 막 들어가자마자 차 돌려가지고 이 사람을 태우고 가라 이거요. 그러잖아 안에 타기도 오고 사람이 많아서 못 찍으니까 그 간바에 올라타기도 오고 어쩌고 그랬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이제 차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또 차가 어떻게 망가지지 않았냐고. 아니 그러면 형님은 그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가지고 사고 나는 걸 몰랐습니까? 몰랐죠.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꿈이라도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운전대에서 그렇죠. 운전하고 그 경찰들이 맡고 있었는가 봐. 근데 체력학생 거기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앉고 나도 이제 똑같이 그걸 이제 기어 나오려고 그 뒤로 경찰에 연예인이 가버렸지.
그러니까 나는 빼도 박도 못해. 내가 운전은 좀 운전수고 친족한다는 게 얘는 무릎 꿇고 앉으라 해가지고 여기는 구두발로 지근지근 밟아갖고 그냥 그렇게 허리 같은 거 수술을 했어도 지금. 송찬욱 기자. 네. 이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 버스 기사 배모 씨와 배 씨의 아내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호남이라는 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5.18이라는 게 호남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좀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당시에 5.18 때 군 판사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 그리고 한 번도 배모 씨 등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이 김희수 후보자를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사법 시스템에 비춰봤었을 때는 김희수 지금 후보자가 저게 과연 법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게요. 26살에 군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